3월의 보슬비가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촉촉이 적시던 날이었다. 유학생 신입생 설명회가 끝난 뒤 나는 정처 없이 캠퍼스를 헤매고 있었다. 한국어를 3년이나 공부했지만 서울에서의 실제 생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낯선 건물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지도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위로 누군가 그림자를 드리웠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뿔테 안경을 쓴 한 남학생이 자신의 어깨가 비에 젖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던 찰나 그는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유학생이신가 봐요. 길 잃으신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비까지 오네요. 놀라셨죠? 그의 따뜻한 배려가 낯선 땅에서 잔뜩 긴장해 있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다. 그날 그는 나를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었다. 나는 그에게 내 진짜 이름 대신 그저 하나라고만 불러달라고 했다. 내가 그에게 준 정보는 아주 단편적이었다. 한국 나이로 27살, 프랑스에서 자란 대학원생이라는 것. 언제나 특별한 대우에 익숙했던 내게 그의 꾸밈없고 진솔한 친절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내 삼촌이 누구인지 내 배경이 어떤지 전혀 모른 채 오직 나라는 한 사람으로만 대해주는 이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몇 주 동안 준서는 내게 서울을 알려주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아닌 헌책방들이 모여있는 익선동의 좁은 골목길,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신림동의 값싸고 맛있는 분식집, 그리고 서울숲의 고요한 산책로까지. 그의 세계는 내가 알던 파리의 모습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비 오는 날 찾아갔던 한 작은 찻집이었다. 낡은 한옥을 개조한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며 서울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며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고 남동생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했다고. 프랑스는 어떤 곳이에요? 파리는 정말 영화에서처럼 낭만적인가요? 그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순간 망설였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평범한 파리 시민인 척했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것은 인정했지만 내 가족이 누구인지는 철저히 숨겼다. 삼촌이 대통령이라는 사실, 청와대에서의 삶,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보낸 유년 시절. 그 모든 것이 나만의 비밀이 되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속 비밀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나는 자유를 느꼈다. 이곳에서 나는 특별한 배경을 가진 김하나가 아닌 그저 평범한 유학생 하나일 뿐이었다. 특별한 대우도 경계하는 시선도 없이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는 느낌이 참으로 좋았다. 4월이 되자 캠퍼스는 분홍빛 진달래로 물들었다. 그날도 우리는 캠퍼스를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나 씨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는 뭐예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가 툭 던진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혹시 내 정체를 눈치챈 걸까? 하지만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에는 오직 순수한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다.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과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나는 갈등했다. 자유를 찾으러 왔어요. 그냥 온전한 나 자신이 되고 싶어서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무심코 내 손에 닿았고 나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동시에 시선을 돌렸다. 5월의 어느 주말 그는 나를 한강 공원으로 초대했다. 작은 돗자리와 직접 만들어 온 김밥을 들고서였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박한 데이트였지만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나를 행복하게 했다. 붉은 노을이 한강을 물들일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나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하나 씨를 좋아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하지만 당신은 곧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의 담담한 고백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나 역시 그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다른 세상은 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만약 그가 내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나도 준서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맞아요. 우린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날 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 아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다. 그 맛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다. 금지된 사랑의 맛이었다.
오직 그 순간만큼은 모든 비밀과 현실을 잊고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6월이 되어 학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나를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초대했다. 책과 논문으로 가득 찬 그 공간은 박준서라는 사람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꿈을 향해 정직하게 달려가는 한 청년의 방이었다.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겨우 얻은 방이에요. 대학원 졸업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그의 소박한 꿈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파리에서 나 혼자 쓰는 아파트는 그의 작은 원룸보다 3배는 더 넓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다. 준서 씨의 꿈은 꼭 이루어질 거예요. 나는 믿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온전히 서로에게 속하게 되었다. 좁은 침대 위에서 나눈 사랑은 모든 거짓과 비밀을 뛰어넘는 진실한 감정이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던 그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7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서울에 남기로 결심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몇 번이나 연락이 왔고 삼촌도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다. 평범한 연인으로서 이 여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어느 날 우리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한 무리의 프랑스인 관광객들이 우리 앞을 지나갔다. 그중 한 명이 나를 알아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어이, 저기 봐. 대통령 조카 아니야.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다행히 그들은 금방 지나갔고 옆에 앉아있던 그는 프랑스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내게 하나의 경고였다.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 무더운 8월, 서울은 열기로 가득했고 나와 그의 관계도 더욱 뜨거워졌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다. 그가 아르바이트를 마치면 함께 저녁을 먹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그의 작은 원룸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속 죄책감은 계속해서 자라났다. 밤마다 그가 잠들고 나면 나는 몰래 일어나 프랑스 뉴스를 확인했다. 삼촌의 동향, 정치 상황, 내부제에 대한 소문들, 모든 것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특히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는 나를 온전히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데 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 고된 대학원 생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공유했다. 심지어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까지 내게 털어놓았다. 정말 불안해. 박사과정 마치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당신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당신은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잖아. 그의 솔직한 고백은 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모르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그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가 내 노트북으로 논문 자료를 찾다가 내가 로그인해 둔 이메일함을 우연히 열게 되었다. 그 안에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온 메일들이 가득했다. 청와대? 그건 한국 대통령이 계신 곳 아니야? 왜 당신한테서 거기서 온 메일이 있는 거지? 다행히 내가 재빨리 창을 닫았지만 그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를 속이고 싶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자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웠다. 나 나중에 꼭 설명할게요. 지금은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묻지 않았지만 내 비밀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8월 말 그는 나를 자신의 고향 집에 데려가고 싶다고 제안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 나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한국에서 연인 관계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께 당신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드리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의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더 많은 거짓말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와 함께 KTX를 타고 남쪽의 작은 농촌 마을로 향했다. 도시를 벗어나자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광활한 논밭과 산으로 둘러싸인 풍경이었다. 내가 알던 프랑스의 시골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다. 그의 본가는 소박했다. 낡은 시골집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우리를 맞아주신 그의 부모님은 꾸밈 없고 따뜻한 분들이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어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어주셨고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아버지는 입이 귀에 걸릴 듯 웃으셨다. 우리 아들놈이 외국에서 온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구먼. 많이 먹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게 진심 어린 환대를 받으면서 나는 그들을 거짓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펴며 그가 속삭였다. 부모님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셔.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 참 순수해 보인대. 그 말은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순수하다니. 나는 그들 모두를 속이고 있었다. 내가 프랑스 대통령의 조카라는 사실, 청와대에서의 삶,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소박한 행복을 버리고 돌아가야 한다는 진실을. 추석 연휴 동안 우리는 마을 구석구석을 걸었다.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학교, 그가 자주 오르던 뒷산, 여름이면 수영을 하던 작은 개울, 그의 과거를 알아가는 과정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나의 과거는 온전히 그에게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밤, 쏟아질 듯한 별 아래서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하나 씨, 정말 사랑해요. 우리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아요. 당신은 프랑스로 돌아가야 하고 어쩌면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상황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나는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고백하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저 그를 힘껏 껴안으며 언젠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약속할 뿐이었다. 9월 중순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곧 끝날 예정이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나는 10월 말에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나는 학교에 연장 신청을 했다. 한 학기 더 한국에 머물고 싶었다. 당연히 대사관과 가족들은 반대했다. 특히 삼촌은 내 결정에 노발대발했다. 보안 문제, 외교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당장 귀국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우리는 절충안을 찾았다. 한 학기 더 머무는 대신 이번에는 경호원 한 명을 동행시켜 멀리서 나를 보호하기로 했다. 내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내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 소식을 그에게 전했을 때 그는 기뻐하며 나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말 잘 됐다.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결정을 바꾼 거예요? 가족들은 괜찮대요. 나는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다. 유학 장학금이 연장되었고 가족들을 설득했다고. 거짓말이 쌓여갈수록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10월 초 우리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날은 그의 생일이었다. 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평소에는 신분 노출이 두려워 쓰지 않던 카드였다.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고 나는 그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 그는 놀라며 말했다. 이렇게 비싼 선물은 부담스러워요. 유학생이 어떻게 이런 걸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또 변명을 해야 했다. 아르바이트에서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산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차분하게 내게 물었다. 하나 씨, 대체 누구예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옷차림, 말투, 가끔 보이는 고가의 물건들. 평범한 유학생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다. 내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려던 순간 내 전화벨이 울렸다. 프랑스에서 온 전화였다. 삼촌의 비서였다. 급한 용무가 있으니 당장 대사관으로 와달라고 했다. 전화를 받는 동안 나는 그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자 그가 물었다.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프랑스에서 온 전화인데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그 사실이 우리 관계의 진실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사관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대로 그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날 밤 대사관 일을 마치고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그의 원룸을 찾아갔지만 그는 없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그가 갑자기 고향 집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는 나를 피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질 무렵 마침내 그에게서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관계가 진짜인지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그 메시지를 읽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가 나를 받아주든 거부하든 정직하게 마주하고 싶었다. 11월 초 가을비가 내리던 날 나는 다시 그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만남을 요청했다. 의외로 그는 동의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다.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모든 걸 말할게요. 더 이상 거짓말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프랑스 대통령의 조카라는 사실, 청와대에서의 삶, 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제한된 인생,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찾아 한국에 오게 된 이유까지 나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마친 후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내 심장은 폭풍우 속의 돛단배처럼 요동쳤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첫 마디는 의유였다. 분노나 충격이 아닌 슬픔이 묻어나는 질문이었다. 두려웠어요. 당신이 나를 다른 눈으로 볼까봐. 내 배경이 아닌 나라는 사람을 봐주지 않을까봐. 평생을 그런 시선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부유한 집안 출신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보였죠.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이어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내 배경만 본다면 나라도 숨겼을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해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순간 깨달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린 너무 다른 세상에 살아요. 정말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그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프랑스 대통령의 조카와 평범한 한국의 대학원생. 우리 관계는 동화 같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다.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가능할 거예요. 그의 제안은 내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나를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더 이상 거짓은 없었고 온전한 진실 위에서였다. 때로는 힘들었다. 내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문화적 차이 등. 하지만 우리는 함께 마주했다.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삼촌의 강력한 요청으로 프랑스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다. 이번에는 거절할 수 없었다. 이 소식을 그에게 전했을 때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나도 같이 갈게요. 당신의 세계를 보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함께하려면 서로의 세계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용기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가 엘리제궁의 화려함과 복잡한 정치적 환경을 마주했을 때 우리 관계가 버텨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고 나 역시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삼촌에게 연락했다.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고 크리스마스 모임에 그를 초대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예상대로 삼촌은 반대했다. 보안 문제, 신원 조회, 언론의 관심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은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랜 논의 끝에 삼촌은 마지못해 허락했다. 철저한 신원 조회와 사전 브리핑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나는 동의했다.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첫걸음이었다. 이 소식을 그에게 전했을 때 그는 긴장하며 물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프랑스 대통령의 가족 모임에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바로 내 진짜 세상이에요. 나머지는 그저 환경일 뿐이에요. 1월 중순 우리는 마침내 함께 프랑스로 향했다. 그의 인생 첫 해외여행이었다.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
그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한 경험이었다. 나는 그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그의 설렘과 두려움을 느꼈다.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나 역시 이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박사 과정을 휴학했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는 것이었다. 후회 안 해. 오히려 나는 당신이 후회할까 봐 걱정돼. 프랑스에서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그는 창밖을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이 순수한 기쁨이 파리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랐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시작되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대사관 직원들과 2명의 경호원이었다. 그들은 사무적인 태도로 우리를 맞이하며 특별 출구로 안내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당신의 일상이에요. 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공항 밖에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곧 파리 시내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사관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에펠탑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였다. 넓은 거실, 고풍스러운 가구,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의 서울 원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당신은 여기서 지내게 될 거예요. 크리스마스 모임 전에 파리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창가로 다가가 파리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뒷모습에서 나는 막막함과 압박감을 느꼈다. 이것이 내가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우리 세계의 차이가 그를 짓누르는 순간. 첫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그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그에게 진짜 파리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관광객의 파리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파리의 모습을. 경호원들을 멀찍이 따르게 하고 우리는 몽마르트 언덕의 작은 카페, 생강변의 헌책방, 골목길의 소박한 빵집을 찾아다녔다. 그는 점차 긴장을 풀었다. 특히 라탱지구의 대학가를 거닐 때 그는 마치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와 비슷한 편안함을 느끼는 듯했다. 책을 읽고 커피를 마시고 예술을 논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여기는 괜찮네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요. 그의 말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시험은 크리스마스 모임, 삼촌과의 만남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우리는 엘리제궁으로 초대받았다. 간단한 저녁 식사라고는 했지만 나는 그것이 삼촌의 면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를 위해 정장을 준비하고 기본적인 프랑스식 예절을 가르쳤다. 그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엘리제궁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역사적인 그림들, 제복을 입은 직원들, 모든 것이 그를 압도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삼촌과의 만남은 예상대로 어색했다. 삼촌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의 위음과 조카를 걱정하는 삼촌으로서의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맞았다. 대통령 부인인 내 숙모도 함께였다. 저녁 식사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삼촌은 그에게 학업, 가정환경, 미래계획 등 온갖 질문을 던졌다. 마치 면접 같았다. 그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삼촌은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삼촌은 본론부터 꺼냈다. 좋은 사람 같구나. 하지만 내 세계와는 너무 달라. 그가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강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삼촌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너는 단지 개인이 아니야. 우리 가문의 일원이다. 그것은 책임을 의미한단다.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나는 언제나 가문의 일원이어야 했다. 내 사랑, 내 선택은 언제나 그 뒤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사랑해요, 삼촌.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서재에서 나왔을 때 그는 혼자 발코니에 서 있었다. 파리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다가가 그의 곁에 서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하지만 내가 있을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에요. 파리든 서울이든 상관없어요. 그는 슬프게 미소 짓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당신 삼촌의 표정을 봤어요. 그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나 자신도 나를 인정하기가 힘드네요. 이곳에서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숙소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평소와 달랐다. 말이 적었고 그저 창가에 서서 야경만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 그를 찾았다. 부엌, 거실, 욕실 어디에도 그가 없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사랑해. 하지만 여기는 내 세상이 아니야. 너에게 내 곁에 있으라고 강요할 수 없어. 너의 인생으로, 너의 세상으로 돌아가. 그것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가 떠났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해 프랑스까지 왔는데 결국 내 세상이 그를 밀어낸 것이다. 나는 즉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서둘러 옷을 입고 그를 찾아 나섰다. 파리의 거리를 헤매며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사관에 연락해서야 그가 이른 아침에 공항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급히 공항으로 달려갔지만 서울행 비행기는 이미 이륙한 후였다. 나는 망연자실한 채 숙소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욕심이, 나의 세상이 그를 잃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삼촌이 찾아왔다. 소식을 듣고 내 상태가 걱정되어 온 것이었다.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삼촌은 오랜만에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힘들지? 정말 그를 사랑했구나.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를 찾아가거라. 네가 원한다면 내가 도와주마. 삼촌의 말에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가족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다. 네가 그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란다. 그 말에 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 그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 다음 날 나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경호원도 특별 대우도 없이 그저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러 그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12월 말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그 익숙한 느낌에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곳도 점차 나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택시를 타고 그의 원룸으로 향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가 나를 만나줄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원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근처 가게에 물어보고 나서야 그가 며칠 전 짐을 싸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너무 늦은 걸까? 나는 영원히 그를 잃은 걸까? 비를 맞으며 거리를 걷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고향, 그가 그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즉시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해 그의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몇 시간의 여정 동안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겨울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파리의 화려함과는 다른 이 나라의 소박하고 따뜻한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났던 한 사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버스가 그의 고향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낯선 시골 마을에 홀로 남겨진 나는 막막했다. 어디서부터 그를 찾아야 할까? 어떻게 그의 집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용기를 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의 성과 대략적인 인상착의만으로 물었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다. 아마 이것이 작은 마을의 매력이리라.
마침내 한 노인이 그의 집 방향을 알려주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기온도 차가워졌다. 낯선 시골길을 걸으며 나는 순간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프랑스 대통령의 조카가 파리의 안락함을 버리고 홀로 한국 시골의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면서 그의 이름을 외쳤다. 그가 돌아보았다. 놀란 표정,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나는 그대로 달려가 그를 와락 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그냥 가버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당신을 찾았는지 알아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나를 힘껏 껴안아 주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당신의 세상이 너무 눈부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는 그 무게가 나를 짓눌렀어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을 통해 진짜 인생을 얻었어요. 엘리제궁의 화려함보다 당신과 함께 한강변에서 보낸 시간이 내게는 더 소중해요. 그날 밤 우리는 그의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나는 처음으로 평범한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꼈다. 온돌방의 훈훈함, 시골 밤의 고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진실한 정.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뒷산에 올랐다. 맑게 갠 겨울 하늘 아래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게 여기든 파리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있는 곳이 나의 세상이에요. 그는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둘 다 자신의 세계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의 말은 내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래, 꼭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고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사 학위를 마치고 싶다고 했고 나는 한국에서 프랑스 문화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우리의 계획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특히 삼촌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확고했다. 이것은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도 점차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삼촌은 대만 방문 기회에 우리를 실천하고 그를 더 깊이 이해하기로 했고 그의 부모님도 언젠가 프랑스를 방문하기로 했다. 봄이 오고 진달래가 만개할 무렵 우리는 한강변에서 작은 약혼식을 올렸다. 양가 가족들이 모두 참석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다. 삼촌은 전용기를 타고 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주었고 그의 부모님은 직접 농사지은 쌀로 만든 떡을 가져오셨다. 다른 세계, 다른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삼촌은 직접 그에게 말했다. 내 조카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네. 우리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네. 그 말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여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전통과 두 세계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특별한 결혼식이었다. 나는 한복을, 그는 프랑스식 정장을 입었다. 두 나라의 음식과 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축제였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과 파리를 오가는 삶을 시작했다. 그는 박사 학위를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계속했고 나는 서울의 프랑스 문화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1년에 몇 번은 파리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그에게도 나의 고향을 더 깊이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도 점차 파리에 익숙해졌다. 특히 학술 교류를 통해 프랑스 대학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서 그의 연구가 프랑스 학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3년 후 그가 박사 학위를 받던 날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그가 자랑스럽게 학위증을 받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차이를 극복했던가. 졸업식 후 그는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작은 상자 안에 담긴 열쇠였다. 우리의 첫 번째 집, 서울의 낡은 한옥을 개조한 집이었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는 언제나 내 마음을 읽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챘다.
한국의 전통과 프랑스의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그 집은 마치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우리의 새 집은 곧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주말마다 그의 부모님이 직접 키운 채소와 과일을 들고 찾아오셨고 때로는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이 방문하기도 했다. 두 세계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공간이었다. 박사 학위를 마친 지 1년 후 그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객원 연구원 자리를 제안받았다. 삼촌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과 연구로 인정받은 것이었다. 나는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우리는 1년간 파리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내 세계에 적응하려 지쓰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찾은 당당한 학자였다. 파리에서의 1년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성장기였다. 그의 프랑스어는 더욱 유창해졌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나 역시 한국에서 배운 소박함과 따뜻함을 파리 생활에 적용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다. 파리에 머무는 동안 내가 임신을 한 것이다. 두 세계의 혈통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맺혔던 행복의 눈물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국과 프랑스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의 질문에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우리 아이는 국경 없는 세상에서 자라날 거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사람으로.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 두 나라의 문화 속에서 자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삼촌은 처음으로 공식 일정 없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와 시간을 보냈고 그의 부모님과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직하고 선한 청년이더군. 내가 처음에 그를 의심했다니 미안할 따름이야. 삼촌의 고백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었다. 우리의 사랑과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출산이 임박했을 때 우리는 특별한 산부인과가 아닌 그의 고향 근처의 작은 병원에서 출산을 준비했다. 화려한 기빈실이 아닌 평범한 산모들과 같은 공간에서 아이를 맞이하고 싶었다. 진통이 시작된 날, 그는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12시간의 긴 진통 끝에 우리의 딸이 세상에 나왔다. 절반은 한국인, 절반은 프랑스인인 작은 생명. 아이의 이름은 프랑스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예쁘게 들리는 이름, 두 세계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름으로 지었다. 딸이 태어난 후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언어를 배우고 두 문화의 이야기와 노래를 들으며 자랐다. 서울의 한옥집과 파리의 아파트를 오가는 삶 속에서 아이는 국경 없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했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그는 소르본 대학의 정교수직을 제안받았다. 엄청난 성취였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다. 그것은 한국에서의 삶, 그리고 그의 가족과의 유대를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랜 고민 끝에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했다. 2년의 절반은 파리에서, 절반은 서울에서 보내기로. 힘든 결정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꿈만 같다. 서울대학교 유학생 설명회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남자는 이제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특별한 인생, 두 세계의 경계를 지운 이 아름다운 여정은 모두 현실이다. 그의 서울 원룸에서 냉장고 속 음식을 나눠 먹던 날들부터 엘리제궁의 공식 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순간까지 그의 어머니가 키운 쌀로 지은 밥의 맛부터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겪었고 모든 순간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이제는 내가 그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늘 나를 챙겨주고 보호해 주었다. 낯선 한국에서 길 잃은 내게 우산을 씌워주고 서울을 알려주고 나의 비밀을 이해해준 그 사람.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게 되었다. 그가 학계에서 인정받도록 지지하고 프랑스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그의 연구와 꿈을 응원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어제는 딸의 생일이었다. 10살이 된 딸은 이제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아이의 생일 파티에는 한국인 친구들과 프랑스인 친구들이 함께했고 케이크와 프랑스 마카롱이 같은 테이블 위에 놓였다. 한국의 전통놀이와 프랑스의 게임이 뒤섞였다. 그 풍경을 보며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작은 세상이
어쩌면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경계 없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을 기반으로 다양성이 아름다움이 되는 세상의 모습.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발코니에 나가 별을 보고 있는데 그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후회해요. 대통령 조카로서의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평범한 교수의 아내로 사는 거. 그의 질문에 나는 미소 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삶이야말로 내가 꿈꿔왔던 진짜 인생인 거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과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어.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울의 비 오는 거리에서 우연히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그를 지켜줄 차례였다. 그가 그의 모든 것으로 나를 지켜주었듯이 나 또한 내 마음을 다해 그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이 아름다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의 조카와 평범한 한국 대학원생의 만남.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랑은 모든 경계와 편견을 넘어 아름다운 하나의 이야기가